참 클리스만 감독이 잘 본 거죠. 파울밖에 없다. 파울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 빅리그 가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제가 벌칙을 받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더. 밀란이 이번에 보여준 이 수비, 그러니까 요즘 현대 축구에 저희가 중계를 할 때도 해설을 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압박, 간격, 그에 따른 탈압박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밀란이 보여줬던 압박 전술, 그걸 구체적으로 포메이션이나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수적 싸움도 제가 볼 때 필요할 테고요.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갖고 갈 수 있냐가 압박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축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압박 프레싱에 대한 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예,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 간의 그런 케미 조합이 맞아야 되고 한 선수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게 벗겨져 나오는 게 압박이거든요. AC 밀란 자체가 이 자기 지역에서 진을 쳐서 카운터를 준비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1차전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는 여기 3선 지역에서 2선 지역 여기 진을 쳤고 여기 지금 나폴리 어제 홈에서는 거의 3선 지역에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거의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4-4 뭐 이렇게 2대 1-1 이렇게 1-1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근데 지루 있고 레앙 이렇게 있고. 전형적인 뭐 플랫으로 해서 촘촘하게 놓고 이런 건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순간적으로 부분 압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순간적으로 한 칸 더 내려서 조직적으로 진을 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는데 라인 간의 간격을 압박을 예, 한다든지. 압박을 한 이거를 굉장히 적절하게 하더라고요.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당겨와 주는 거. 또한 이게 만약에 풀렸을 때는 내려가지고 딱 진을 공간 블록 자체를 굉장히 대부분 촘촘하게 넣는 거.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도 안 해. 그러니까 크로스는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보니까 그죠? 나폴리가. 그쵸, 많이 했죠. 근데 여기다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클리어. 쉽게. 땅땅 클리어. 정비되어 있는 조직적인 압박. 또한 볼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안쪽으로 땡겨가는 움직임들. 이런 게 굉장히 믹서가 되니까 AC 밀란의 장점이 나왔던 거고 나폴리는 반대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압박을 얘기할 때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얘기했던 예를 들면 개겐 프레싱 같은 경우는 경기장 전체 어디 가서나 굉장히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린 고강도의 압박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스팔레티 감독이 하는 것은 전방으로 올라가서 전방에서 굉장히 프레싱을 가하는 거고 어제 AC 밀란이 보여줬던 거는 사실 내려서서 지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도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후퇴 압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서 자기 진영 로우 블럭에서의 압박. 그렇죠. 로우 블럭. 로우 블럭. 로우 블럭에서 이렇게 압박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로우 블럭에서의 압박을 얘기할 때 지금 두 가지 개인들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있고 볼을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그다음에 이랬을 때 개인이 압박 들어가게 되면 이 선수를 돕기 위해서 좁혀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볼이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실제로 라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이 공간 갭을 들어올 수 없도록 최대한 좁히는 압박이 있다. 좁히는 압박. 어제 이거를 적절하게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그 피올리 감독이 참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했다. 그러니까 압박도 어쨌든 압박을 하는 선수를 잘 지정해줬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레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박을 잘 못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래서 레앙 쪽에서 실제로 페널티킥이 나올 뻔도 했잖아요. 로사노. 그래서 레앙은 거의 안 내려옵니다. 대신에 이 나폴리의 가장 위험한 부분 흡이차 쪽에 거의 압박을 사실은 많이 몰아넣었죠. 와, 디아스도 있었고 크루니치도 있었고 미드필더들이 다 이 딸려가서 일단 흡이차 쪽을 완전히 봉쇄해놓고 칼라브리아는 뭐 아예 그냥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은 약간 공간이 나도 몇 번의 실수가 나와도 레앙이 한 번 역습하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가 오히려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오리기로 바꿨잖아요. 근데 오리기가 들어왔을 때 측면이고 레앙이 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상대팀이 강점이고 이 강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배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피올리 감독이 이 나폴리를 잘 연구해 와서 좀 선수들의 역할을 잘 지정해 주지 않았나. 테오 위치가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나폴리가 잘하는 측면의 왼쪽 측면에서 흡이차를 봉쇄하는 걸 같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센터백 반대쪽도 땡겨오고 테오도 어떻게 해요? 땡겨와야죠. 또 땡겨오는 거죠. 테오가 만약에 올라가 버렸다면 평소처럼 여기가 완전 비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잘하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피올리 감독의 전략이 먹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흡이차가 이제는 패턴 자체가 읽혀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이쪽에 있는 테오도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좁혀놓으니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가버리는 거죠. AC 밀란은 카운터를 준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명확했어요. 명확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였잖아요. 그냥 한 가지 레앙. 연술로 그냥 레앙의 땅 그거로 차이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스팔레티도 좋은 감독이지만 피올리 감독이 참 영리한 감독이구나. 영리하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 끝나고 데이터 같은 걸 보면 네. AC 밀란의 히트맵이나 선수 배치가 비대칭이에요. 음. 레앙 쪽은 그냥 쭉 올라가 있고 반면에 오른쪽은 맞아요. 공격이 아예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했던 거죠. 우리는 흡이차 쪽 압박하고 역습은 레앙. 딱 요거 패턴. 그럼 이렇게 압박의 위치에 따라서 형태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 축구.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공격적인 압박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수비적인 압박 축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아니면 뭐 클럽처럼 전방위적으로 다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럴 때면 AC 밀란이 이렇게 만약에 포백을 진을 쳤는데 어제 보면 오시멘이 들어왔었고요. 젤렌스키가 여기 4-3-3으로 이렇게 놓고 게임하지만 때로는 압박 놓을 때는 이렇게 4-4-1로 놓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AC 밀란 자체가 압박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형성은 하지만 이 볼을 탈취했을 때 한두 명 예를 들어서 레앙이나 그러니까 지루가 나올 수도 있고 레앙이 뛸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여기 안에서 중원 여기 안에서 가까운 쪽 니어 쪽에서 얼마만큼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거를 벗겨나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압박만 계속 한다고 이게 제가 볼 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볼을 끊었을 때 어떻게 그걸 전개해 나갈 것이냐. 다음 뭐냐면 전환이거든요. 전환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얘기할 때 특히 수비적인 압박을 얘기할 때 너무 그냥 압박만 얘기하면 이게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다음 플레이 전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플레이는 전환이거든요. 바로 전환이고 압박과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 볼을 갖고 있는 볼 홀더에 이렇게 압박이 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감독들이 지금은 좀 붙을 타이밍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더 붙어 이런 데가 있고, 너는 왜 안 움직여 이럴 때가 있거든요. 볼을 갖고 있는 볼 홀더에 대한 이 수비수의 압박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혹은 어떤 식으로 가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볼 쪽에 압박이 제가 볼 때는 가해지는 건 맞아요. 네. 대신 우리가 채널링 하지만 직선적으로 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쪽을 제가 볼 때 막아주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 공간을 제가 볼 땐 채워오겠죠. 요 공간을. 왜냐하면 상대가 이 공간을 노리는 건 제가 볼 때 이 뒤로 배어 공간이나 여기 나와서 제가 볼 때 요 공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채널링 끌고 가주면 다음 사람이 요 공간을 채워가지고 말 그대로 버리고 들어와서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제가 볼 때 버리고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위치에 있는 풀백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왜요? 왜냐면 이 볼이 왜 화를 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볼이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게 살아 나와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갈 확률은 많이 없어요. 이거 감독님들이 반대로 전환이 어떻게 돼? 이런 거죠. 채널링 들어와서 볼을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이쪽 공간을 버리고 안쪽으로 돌아와 버려야 되고요. 이 사람 똑같이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맨마킹이 아니에요. 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당연히 투 센터백은 어떻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 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 선수도 어떻게 해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한 30%만 생각하고 요 공간을 한 70% 생각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와줘 버리는 거죠. 이건 맨마킹이 아닌 존마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역 방어에 대한. 네, 지역 방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채널링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방향을 쉽게 얘기하면 압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볼이 왔을 때 한쪽을 막아서 이 볼이 이쪽으로 못 가게 반대 이쪽으로만 날 수 있게 한쪽을 방향을 막아주는 압박을 채널링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하나를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볼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혼나는 거잖아요. 혼나는 게 아니라 맞아야죠. 체볼이 없어지죠. 압박한다고 내가 볼 뺀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존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볼을 뺏으면 좋지만 뺐다가 수비가 덤비다가 이거 후위 같은 하고 싶잖아요. 후위가 볼을 뺏어다가 제껴지면 통짜가 나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지연시키는 해야 되는데 지연시키는 것도 개인 압박을 할 때는 약간 이쪽 위험적을 채널링을 해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당연하죠. 잡아줘야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혼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 그대로 이 볼이 이렇게 이 공간 틈 사이로 갈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 벗겨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해요. 용이하고 그죠? 그렇죠. 안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는 더 제가 볼 때는 찬스를 줄 수밖에. 왜? 이 사람도 계속 물을 수 없어. 튀어나와요. 요 공간 속 비는 거고. 튀어나요? 이렇게 비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적에서 슈팅이 되지 않도록 첫 번째 위험적을 사람, 하고 그럼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쨌든 채널링을 이쪽에 잡아줬으니까 이쪽 공간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볼이 나올 경로를 당겨서 막아라. 막아버리는. 이게 좋은 압박이라는 거죠. 이 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가서 찬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또 땡겨가면 한번 되거든요. 땡겨갈 수 있는 게 땡겨,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근데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짧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쑥 가서 쭉 때려버리니까. 찬스죠. 그렇게 네. 또 이게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경로를 채널링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때도 한번 채널링 설명해줄 때 얘기했는데 반을 경기장을 놓고 할 때 반을 쪼개가지고 음.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경향들이 있다. 이게 채널링이기도 하다. 실제 경기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 개인의 채널링이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을 다 이쪽으로 좁히게 만드니까 그 요새 그 분석에 이 경기장 이쪽 이렇게 반만 쪼개서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이게 나왔는 거예요. 이런 압박의 흐름 때문에. 운동장에 가보면은 왜 라인을 쳐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쵸, 그쵸. 그치 바둑이 모양으로 계속 쳐주잖아요. 네. 그 존을 감독님들이 선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항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제 나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을 어떻게 보면 바둑이 모양식으로 이렇게 존을 쳐주고 올려놓는 게 이런 거였는 거죠. 그게 보면 예전에는 경기장을 그런 식으로 네. 뭐 몇 번씩으로 쪼개는 게 있는데 요즘 더 쪼개서 한다라고 하는 게 그쵸. 경기장을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입에서 20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 그 개념인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정말 바둑이 모양처럼 이렇게 딱 했다면 이제는 뭐 하프 스페이스 라인도 해서 세로로 나올 때는 이제 3개가 아니라 5개로 나누고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존에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중앙이든 후방이든 이거를 선수들이 다 이제 입력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걸 다 외워요? 배우죠. 그걸 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자꾸 혼내요. 똑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똑해야 된다고. 아, 똑똑해야 된다. 선수들은. 맞죠. 응. 그죠? 감독이 예를 들어서 그 라인까지 존까지 다 채워줬는데 선수가 만약에 그 수행을 못해. 그럼 그대로 감독 그대로 빡치는 거죠, 감독은. 그래서 왜 K리그 때도 보면은 막 감독이 막 그러잖아요. 야, 씨. 그거 왜 못하냐고 그런 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이. 야, 했잖아! 막 그거. 그러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널링 들어와가지고 다 좁혀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 탈압박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요번에 저희 월드컵 때도 보면 스페인이 네. 어떻게 경기를 했냐면 이렇게 와이드 놨어요. 이렇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 없잖아요. 다 경기장을 이쪽으로 쏠리니까. 네, 그냥 와이드로 완전히 이렇게 찢어놓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리 만약에 이렇게 오픈돼서 뭐 찬스를 안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존을 이 땅을 경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이게 균열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굉장히 내려섰고 좁혀놨을 때 이런 압박을 시도했을 때는 뭐 단순하지만 올려주는 거죠. 벌어져 주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벌어져 주고. 근데 어차피 이 볼을 상대는 안 주려고 이 공간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위험 지역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빨간 팀이 예를 들어 하면 이 공간을 또 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환이 오는 거죠. 그러면 파란 게 예를 들어서 이 라인 자체를 너무 밑으로 놓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팀이요? 빨간 팀? 이쪽이죠. 내가 팀이죠. 넘어서. 네. 내려서서 하는데 이거를 계속 만약에 집만 치고 있어. 압박이 없이. 그러면 볼이 넣었다 나와서 반대로 갔을 때 전환이 되잖아요. 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다시 함께 계속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동. 업다운 이동. 그럼 계속 어떻게 힘만 빠지는. 활동량만 계속 가지고 에너지만 계속 내볼 때는 허비한다는 거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인을 올려주는. 당연하죠. 뒤에서 시그널을 줘서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자체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선에서 2선으로 미들서드로 올라가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진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네. 그러니까 로우 블록 그냥 물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엉덩이만 뒤로 빼서는 절대 경기 쉽게 할 수 네. 없다. 그런 팀은 없고 그런 좋은 팀들은 없어요. 볼을 돌리는 거 말고는 없나요? 아니요. 당연히 돌려야 될 거 맞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를 참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생각이 났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은 공미예요. 요 그렇죠, 공미. 그렇죠. 그리고 측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네. 이거를 이 하프 스페이스 이 볼 받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전환 통해서 하는 건 맞아요. 전환은 빌드업은 뭐냐면 이거를 안으로 킬패스를 넣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빌드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좌우로 크게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 수비 쪽 입장에서는 끌려가다 보면 좌우로 몇 번 흔들리다 보면 나오면 전진 패스. 그렇죠. 균열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전진 패스를 넣기 위한 과정을 하는 거라는 건데 네, 그래서 네. 좌우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결론 축구가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이 볼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또 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고 축구 진행이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AC 밀란이 그래 진을 어떻게 빡빡하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볼이 못 들어가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전환 패스 측면으로 내고 내부터 후비차한테 오고 요랬을 때 지엘린스키가 너무 미리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공간 이 볼이 이렇게 배우로 이 볼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놨다가 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춰가든가 요런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해서 어제 저는 이강인 선수 같은 요 갭에서 잘하잖아요. 공간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의 볼이 어떻게 들어올까 움직임을 좀 못 갖고 갔던 게 좀 굉장히 좀 아쉽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요 타이밍을 정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이 타이밍을 언제 어느 시점에 볼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포인트예요. 정말. 은돔 있었잖아요. 은돔이요? 은돔은 못 나가죠. 은돔은 요 뒤에서 해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나가더라고. 아니 군뱅이. 때로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옵사이드 트랩으로 뒤로 여기 이렇게 공격수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에투가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에투 또 수아레스도 저게 특징이죠. 살짝 이렇게 라인 일부러. 일부러 뒤에 있어요. 근데 수비들이 바보같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온사이드가 되니까.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경계하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체킹하게 돼요. 체킹. 그러면 뭘 놓치냐면 순간적으로 요렇게 이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타임 맞춰갖고 요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요건 못 잡아요. 맞아. 그렇게 플레이 많이 했던 것 같다. 네. 서울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 플레이를. 그러니까 수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속는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플레이할 때 이렇게 있다가 촬영할 때 딱 나서 여기서 딱 받으면 온사이드니까. 네, 그렇죠. 네. 어차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계속 수비수가 뒤에 보고 있으면 이쪽 앞공간을 여기 완전 줘버리니까. 그렇죠. 따라가지는 못하고 근데 여기서 경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다 신경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죠. 여기를 계속 제가 흔들어 놓는 거야. 여기를 이쪽을. 그러면서 다음 사람이 이렇게 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상황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진화될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 좌우 전환이나 전진 패스나 이 갭의 활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가 이쪽에서 공간을 어쨌든 잘할 수 있으니까 네. 특히 사이드까지 가고 중앙도 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는 좌우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틀어줄 수 있고 스위칭도 상당히 잘 걸어줄 수 있고 9번하고 스위칭도 가능하고 갭에서의 플레이도 가능하고 살짝 내려와서 전진 패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을 하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하는 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제 경기 보시면서는 이강인이 떠오를 수밖에 탁 없다. 생각나더라고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선수가 저는 부스케츠. 부스케츠가 현대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굉장히 독특한 선수죠. 독특하죠.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체력이 떨어지고 기동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 선수를 아무도 바꾸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팀이 밀집을 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방향에 상대팀이 몰려드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편 전환할 때 뒤로 물러서 가면 상대팀도 당연히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하죠. 근데 부스케츠는 이게 한 번에 되는 선수죠. 받았을 때 바로 반대 전환.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 전환을 하는 척하다가 벌어지면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세기와 강도, 정확도가 너무 좋은 선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를 아무도 대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스케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말 현대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딱 맞는 미드필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부스케츠가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딱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밀집 수비 사이로 요 수비 라인 사이로 한 번 심지어 두 번을 거쳐서 라인을 두 번 깨버리는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패스가 들어가니까. 네. 은디아에. 그쵸. 은디아이가 놓쳤지만. 나 은디아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저는 은디아에 뭐 이런. 이강인 선수가 볼을 점유하는 팀에 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그런 점 때문이거든요. 저 그거 보고 싶었어요. 상대가 밀집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당연히 그 사이로 정확한 패스, 정확한 강도로 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 선수가 플레이를 주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 뭐 맨시티나 이런 볼을 점유한 팀에 가면 어떨까? 그런 장면들이 분명 계속 나올 텐데 그거를 은디아에게 줬던 그 패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걸 혼란이 잡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잖아요. 팀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팀적으로 이제는 마요르카가 아닌 정말 좋은 팀들하고 좋은 선수들하고 함께 한다면
여기서 가장 볼을 잘 받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음. 하프스페이스에서 그 타이밍도 잘하는 선수고 이거를 가장 빠르게 턴해서 돌아설 수 있는 선수 이강인 선수예요. 그러면 일선에서 이제 이 좋은 선수들이 뛴단 말이죠. 네. 뛴단 말이죠.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또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마이루카인데도 킬패스를 넣어요. 요번에 그 데이터 패스를 마이루카를 까는 게 아니고 까셨어요. 그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강인 선수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뭐 지도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선수 우리 한번 부러워요. 한번- 이강인을 지도했다는 건 부러운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또 보고 가니까 또 이제는 진화되고 뭐하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랐다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딱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강인에 대해서 바디 페인팅 앤 팬텀 드리블인 거예요. 몸을 쓰다가 양발로 탁. 이건 메시도 해요. 근데 이강인은 정말 특출나고 특별해요. 이 지금 바디 페인팅 자체 몸을 거의 반 정도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분석하고 알고 들어오는데도 이게 왜 속겠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뭘 잘하냐면 이 상태에서 상대 발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발을 보고 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디 페인팅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인사이드로 당겨서 팬텀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더 빅클럽을 갔을 때 이 선수를 못 잡는 이유가 될 거예요. 이제는. 나이 22살인데 이 팀 쪽으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받아 공미 역할을 해. 또 측면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솔로로 근데 솔로인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선수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볼 갖고 가는 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사실. 특히나 트레이드 마크인 바디 페인팅 앤 팬텀 드리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가 뺏으려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클리스망함이 잘 본 거지. 파울밖에 없다. 발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 빅리그 가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제가 벌칙을 받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더. 그러니까 금방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요르카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 14년 만에 한 경기에서 9개 드리블을 이상 성공한 선수가 된 거고 킬패스도 4개나 넣어줬던 거잖아요. 이런 이제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요새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이렇게 빅클럽들하고 네. 연결되는 걸 보면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큰 클럽들하고 이강인이 연결될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현대축구가 굉장히 압박 강도가 세졌고 그러면 상대는 그 압박을 뚫어내기 위해서 탈압박을 해야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내려서서 로우 블럭에서 압박하는 팀들은 카운터를 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팀. 이거를 탈압박을 하려고 하는 팀은 좀 더 전력이 센 팀. 네. 그러니까 이강인의 강점은 이런 강한 압박을 설명해 줬던 것처럼 요 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좌우로 전환해 줄 수도 있고 킬패스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뛰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 압박을 깨버리는 탈압박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빅클럽들이 우리 팀에 오면 훨씬 더 잘 쓰겠는데 그렇죠. 아까 표현처럼 마요르카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B클럽에서 이 선수를 그냥 포인트적인 것만 보면은 끌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3골 4어시스트잖아요. 포인트적인 네네네. 거.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기술이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이 선수를 어디다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개인 기술만 이 선수들은 팀을 그럼 아델 타랍은 뭐 세계 최고였겠죠. 네, 최고겠죠. 근데 이 팀에서나 스카우트든 이 모든 구단 관계자들 사람들 감독 포함해서 보는 건 뭐냐면 팀적으로 들어가겠죠. 네. 우리 팀에 왔을 때 팀에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가 뭘 할 수 있는 거를 딱 하니 이강인 선수가 인기가 많은 거죠. 그냥 개인기가 좋네. 야 22살인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팀을 생각해서 이강인 선수를 보겠죠. 그 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을 내린다면 정말 말 그대로 맨시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솔직히 좀 반반 같기도 하고 맨시티로 간다는 거는 뭐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적은 모릅니다. 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강인 하면서 자꾸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죠. 개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개인 걸 봐서 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선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 팀 플레이어로서 높죠. 평가하는 것들이 네, 높죠.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현대축구의 어떤 흐름하고도 좀 물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이적은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쵸. 뭐 정보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패너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가 이런 뭐 압박과 탈압박이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팀으로 가면 전술적이나 컬러적으로는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이강인이. 일단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여러 팀들이 있지만 일단 뭐 맨시티를 좀 제외해 보면 가장 좀 어울리는 팀은 아스톤 빌라. 에메리 감독의. 그렇죠. 에메리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되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마요르카에서 하는 역할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 에메리 감독은 4-4-2를 써요. 4-4-2를 쓰는데 재밌는 건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를 둡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시메오네 감독이 4-4-2처럼 좌우 코케를 썼던. 그렇죠. 코케랑 뭐 사울리게 쓴 아.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를 써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적으로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활동량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플레이들을 원하고 플러스 오히려 앞쪽에는 측면 공격수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실제로 레온 베일리가 측면 공격수인데 앞쪽에 배치가 되거든요. 푸트업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단주마 토트넘 있잖아요. 그 선수도 비아레알에서 투톱으로 뛰었습니다. 이유는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선수 끌고 나가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활용해라. 아하. 이거를 에메리 감독이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요르카에서도 측면에서 뛸 때 안으로도 들어오고 측면으로 나가고 하면서 플레이메이킹 하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스톤 빌라를 가면 별 무리 없이 자기가 하던 플레이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메리 감독이 이강인 같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쓰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아스톤 빌라가 참 어울려 보인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들만 보면.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이게 이강인 선수가 측면 중앙 혹은 침투 패스까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그쵸. 역할들이 주어지기 네네. 때문에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지금 그 감독 받기 전에는 뭐 강등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그쵸. 지금은 유로파리그를 넘볼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네요. 칠연승. 진짜 안 지고 있어요. 네. 또 뭐 스페인 사람이고. 스페인시가 다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뭐 혹시 이런 팀에 가면 스타일적으로는 어울릴 수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는데 아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꿈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현실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뭐 시티는 지금 뭐 될까 봐 한 50대 50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티 같은 팀에 들어가서 뭐 경쟁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쯤에서 근데 가장 잘 녹아들 수 있는 거는 시티 같은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공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요. 네네. 그리고 측면으로 나왔을 때 또 이 위치.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자꾸 이렇게 삼선으로 내려와서 제가 볼 때 플레이메이커 역할 이런 거보다는 이 공간에서 갭을 찾아야 되는 건 맞고 또 한 가지 이 선수가 계속 여기만 있지 않고 또 측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빅클럽으로 가기를 이제는 원해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좀 작은 데만 있었어요. 발렌시아랑 마요르카랑 좀 큰 데 갑시다. 발렌시아도 크긴 한데 돈이 없잖아요. 뭐돈 없어가지고. 강등당하고 지금 발렌시아 강등당할 위치인데 글쎄 뭐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유형이 보면 한 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어떻게 보면 진화할 수 있는 하긴 또 그런 데 가면 더 성장할 수도 있 그렇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맨시티 너무 잘하는 맞아요. 선수들 많고 네. 팀도 잘하니까. 그러면은 혹시 뭐 조금 로테이션 돈다든지 출전 기회가 좀 지금 마요르카에서는 완전한 주전인데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조금 덜 뛰는 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혹시?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다들 이제 팬분들도 마요르카를 탈출하기를 전부 다 바라고 있잖아요. 탈출이요? 네, 탈출해야죠. 탈출을 이제는 마요르카 팬도 탈출해야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요르카 팬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편이 과한가? 좀 더 뭐 좋은 팀에서 뛰길 좋은 원하는. 팀으로 네. 혹여나 가서 벤치를 달고서 오히려 더 기량적으로 아. 퇴보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근심 어리는 건 있지만 이제는 어떤 게 더 진화되고 더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보려면 그런 팀에 가서 요 공간에서 차이 내고 측면에서 차이를 내주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한번 맞춰보는 게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높은 데에서 그렇죠.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더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히딩 감독님 아래서 대표팀을 하셨으니까 히딩 감독이 했던 말 중에 더 강한 상대와 싸워야 강해진다. 자꾸 약한 그렇죠. 상대랑만 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강해질 수 없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있잖아 5대0 있었네. 그것도 5대0도 히딩 감독님이 뭐 저희 월드컵 본선 멤버에 안 뽑았다고 지금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오디언 감독이라고 지금 근데 맨시티가 이강인 선수가 가면 당연히 처음부터 주전으로는 못 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간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 이 미드필더 라인에 이번 시즌 끝나고 균도안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적설 나오고 있잖아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나갈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일단 벼요. 물론 이 자리에 이강인을 영입해서 주전으로 쓰겠다. 이런 선택은 안 하겠죠. 더 좋은, 더 비싼 선수를 사서 메꾸고 이강인도 오면 같이 쓰고 이런 더 형태가 성장을 될 텐데. 더 키워서 그렇죠?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자리가 일단 두 명이 비고 데브라이너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 시기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잘하지만 지금도 잘하지만. 잘하지만. 그래서 약간 미드필더 라인에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요 두 자리에 약간 여유가 좀 생기고 있어요. 틈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멀티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왼쪽 중앙 다 뛰고 측면에서도 다 뜁니다. 음흠. 그러니까 사실은 로테이션 멤버
급이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게 베스트 멤버 맨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왼쪽에도 나와보고 오른쪽에 나와보고 이런 자원이 될 수 있어서 출전 시간이 지금 맨시티의 상황으로 봤을 때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확보할 약간의 가능성이 높다. 전 그냥 가면 주전 뛴다고 할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고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그쵸. 거기에 가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맞아, 하긴 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네, 또 벤치에서 그러네.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든지. 정말 냉정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만약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경쟁을 하고 만약 벤치부터 시작해도 오히려 많이 가야죠. 정말. 그러네요. 이제는 그게 맞네요. 어딜 가도 사실 경쟁해야 되니까. 뭐 주전 보장해주는 팀 같은 거 없죠. 네, 그렇죠. 싸워야죠. 아스톤 빌라도 사실 좋은 선수 많거든요. 네, 많죠. 브엔디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네. 공미도 많아요. 네. 그러네. 이강인 선수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쵸. 에이전트가 열심히 관광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오늘 압박의 어떤 형태나 개인 조직 또 그걸 끌어내린 탈압박에 대한 전체적인 궤과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이런 축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전술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